증시는 항상 대세 상승을 시작하기 전에 큰 시련을 주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겪어야 할 시련은 4월 달의 증시 하락이 끝이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더 추가적인 시련이 남아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를 같이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자를 해오고,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강의를 해온 이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증시가 항상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회복되는 시점이 사람들이 안심하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심을 할 때 시장은 불현듯 급작스럽게 이제 충격을 주곤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 전략을 통해서 매매를 이어가야 우리가 살아남고 현명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의 이제 투자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상승론자입니다. 증시라는 것은 언제나 성장하고 인류가 발전을 거듭하는 한 증권시장 그리고 자산시장은 언제나 성장을 거듭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한 자산시장의 상승 역시도 저는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류가 성장을 멈추고 그대로 퇴보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성장이 멈추면서 증권시장도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없겠지만 저는 인류는 그럴 거라고 보지 않아요. 이제 인류가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증권시장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보지만 저는 그런 곳에 베팅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상승론자이고요. 물론 중간중간 성장이 크게 정체되는 구간도 오기는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잃어버린 30년이라든지 한국도 이제는 엄연히 1% 혹은 0%대 성장세로 접어든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만한 시점까지 오고야 말았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국가가 성장을 멈추니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투자를 멈춰야 될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막대한 유동성이 생겨나고 그로 인한 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경기 사이클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과 별개로 인플레이션은 항상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성장을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해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미국처럼 오랜 시간 고금리를 유지한다든 일본처럼 오랜 시간 이제 금리를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사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만한 투자 포인트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상승에 베팅을 해야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전에도 몇 번 반복되어 왔지만 우리가 이제 사이클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경기 사이클이 좋아질 땐 이걸 숨을 죽이기 위해서 일정 정도 금리를 올리면서 하강 사이클을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하방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다시 또 이제 상승 사이클로 돌리려고 해요. 경기가 불경기에 오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불경기가 심해지면서 인정하는 단계에 불경기 모멘텀으로 한 증시 충격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증시가 일정 정도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공석이었다가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기도 했고 그 이후에 금리 인하를 또 추가적으로 계속 단행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지도자는 유동성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돈을 푸는 정책들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심지어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시장까지 방문하면서 거래소에서 이제 주식으로 부자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러한 공언까지 했습니다. 아마 뉴스 기사를 이제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시사점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다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래소 방문은 정말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이 주식으로 부자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저는 결국 대통령의 이 목적성이 드러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래소를 방문했고 거기에서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라든지 그리고 부자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결국 정치인들의 목적성 그리고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이제 그 거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칼을 겨눌 것이다라고 저는 공표하는 것을 보고, 시장이 그래도 많이 좀 건강해지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이러한 관점 하에서 향후 이제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또 기사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 같이 좀 보셨으면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제가 증시의 대세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평화, 그 다음에 저물가, 저금리, 뭐 호경기,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근간에 갖춰줘야 되는 것이 저금리랑 저물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시장은 어땠습니까?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정학적 전쟁, 총칼을 부딪히는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까지도 심화되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투자 시장에 투영해 줬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1기 정부 때 있었지만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면서 관세 전쟁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서 사실 총칼을 부딪히진 않았지만 돈이 오가는 전쟁은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 관세 전쟁마저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해내면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러우 전쟁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재빨리 이거를 좀 마무리 시키려고 하는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적재적소에 압박을 잘 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계속하고 이제 합의를 도출하지 않으면 뭐 러시아랑 그 원자재 거래하는 국가들 뭐 500% 관세하겠다, 관세 부과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은 사실상 거의 반협박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죠. 니네 무기 지원도 그렇고 다 지원 다 끊어버릴 건데 전쟁 무슨 돈으로 할래?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전쟁 못합니다. 러시아랑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래서 사실 이러한 포인트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트럼프가 그 과정 안에서 또 이점도 가져왔죠. 그 원자재 관련된 거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미국에게 줘라. 그러면서 사실 원자재 관련된 인프라 사업권까지도 어느 정도 따내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중국과의 이제 관세 전쟁에 있어서도 이제 관세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5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가요. 그래서 실제로 CPI도 전년 대비해서 2.4% 정도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달에 2.3% 정도로 발표가 됐었으니까 수치는 0.1% 포인트 정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이 전망치를 하회했고 2%대가 이제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관세 영향이 생각보다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갈까봐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이제 우려감들이 해소될 수 있을 만한 시점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미중 관세 전쟁에 있어서 합의점이 이제 도출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이번에 히토류 성공급 이제 합의를 했고 대중 관세율 55%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진핑하고는 이제 최종 승인만 남겨뒀고요. 사실상 이제 합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중국의 이제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이야기했고, 대중 관세율 55%,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 아무래도 뭐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또 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가 오갔다도 중요하겠지만 이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최종 승인만 남았으니까 구체적인 합의도 다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트럼프가 가져간 것은 무엇이냐? 중국이 히토류를 미국에 선제적으로 공급한다라는 계약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히토류 가지고도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무역 전쟁을 통해서도 한참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 미국에다가 선제적으로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미국이랑 싸우고 있다면 미국한테 선제적으로 공급한다, 이러한 이제 조건이 붙을 수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해 줄 때도 뭐 거의 초기화시키는 수준이었어요. 중국 그 관세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몇 번 남긴 적이 있었죠. 결국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중국의 시장을 개방시키는 거고, 다른 이제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게끔 문을 열게끔 만드는 거였는데, 그러한 포인트들이 합의가 도출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공포감이 있는데,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투자를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미국의 자본들이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성장을 같이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중국이 성장하는 만큼 미국도 그만큼 격차를 벌리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미국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이 결국 윈윈 전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중국은 딱 적절히 2인자 자리를 유지하면서 동반 성장을 또 이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좀 계산이 들어갔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말이 어떻게 됐든 서로의 이제 합의점이 도출이 됐고 전쟁은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증시의 대세 상승, 장기 상승을 이끌기 위해 필수적인 바로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끄러운 전국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래도 안정감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지도자가 공석인 것보단 그래도 있는 게 여러분들 안정적인 겁니다. 아무리 부정을 한다 해도. 이재명 대통령 싫어하시는 분들은 막 그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고 팩트는 팩트대로 얘기해야죠. 예, 지도자가 없는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항상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JP 모건 다이먼이 미국이 향후 몇 달 경기 하강에 취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빨리 합의를 도출해내려고 하는 그 이유와도 좀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지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을 빨리 살려내야 하는데, 지금 국제 정세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걸 선제적으로 해결하다 보니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원래 애진작부터 이제 트럼프는 빨리 금리 인하하고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경기 부양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쟁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그 기틀 위에다가 발전을 해야지, 여기서 불안한 상태로 관세 전쟁이니 무역 전쟁이니 실제로 총칼이 부딪히는 전쟁이니 이런 걸 진행하면서 개발을 한다? 사실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증시 대세 상승의 3요소 중에 가장 첫 번째 필수 조건이 평화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도출해내기 위한 지금 밑작업을 해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그 위에 경기 사이클을 상승으로 돌리는 부양책을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경기 부양책이 시작될 겁니다. 예를 들면 연준이 이제 7월까지만 마무리해주면 금리 인하 한다고 했는데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죠. 그래서 연말부터는 연준의 금리 인하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인프라 정책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중국과 히토류 계약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랑 이제 자원개발 관련된 합의를 도출해낸 거 마찬가지. 한국한테, 일본한테, 대만한테 얘기했던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것도 다 인프라 정책입니다. 남아공 대통령 불러다가 앉혀가지고 얘기했던 거 다 인프라 정책 때문에 그랬던 거죠. 결국 트럼프는 지금 인프라 정책과 금리 인하라는 아주 중요한 이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면서 고금리가 유지되다 보니 경기 부양이 재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이 버티고는 있었지만 그 안에서부터 경기 침체 사이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JP 모건 다이먼도 미국이 향후 몇 달간은 경기 하강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겠다. 미국의 실물 경제나 경기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도 몇 번 반복되어 왔던 패턴인데, 보통 금리 인하를 다시 재개하는 그 초반부에는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하냐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경기 하강 사이클, 말 그대로 불경기를 모멘텀으로 한 시장 급락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준금리 인하를 더 빠르게 인하시키는 촉진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시점부터는 경기가 너무 심각하다, 큰일 났다, 이러한 포인트의 뉴스 기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딱히 틀린 말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미 0%대 성장이다, 지금 큰일 났다,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런 얘기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증시는 어떻죠?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거 불안감을 안 느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폭락론자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주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시는 대세 상승의 조건을 갖춰져 가고 있는 단계예요. 이미 그 초반부에 입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세 상승이 진행될 것이고 코스피는 뭐 2,9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3,000포인트는 저는 당연한 것이고 5,000포인트도 무난하게 달성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앞서서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이 유동성 정책과 돈풀기 정책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그럼 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건데 이 풀린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당연히 주식 시장입니다. 대통령이 돈을 풀었고 지금 어디를 육성하겠다라고 딱 포커싱을 했어요. 어디예요? 표적 찍었잖아요. 주식시장이라고. 주식으로 부자 되는 나라 만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5천 시대 열겠다고 했고. 돈 풀었고 그 돈 모조리 어디로 가게 만들겠다? 주식시장으로 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비상경제대책위원회 해가지고 태스크포스 팀도 이제 꾸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투자자들을 주식시장으로 이끌 것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 것이냐. 일단 뭐 화폐 가치 떨어지면은 당연히 주식으로 돈 버는 구조는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을 좀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게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하게 만들겠다. 부당이득 몇 배로 물고 엄벌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거래소를 직접 찾았죠. 배당 촉진 위해서 이제 세제 개편을 하겠다라고 만들었고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 증권 시장의 세태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댓글은 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저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각자 알아서 해석하는 거고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지 이거 자꾸 뭐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면 힘들어집니다. 이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댓글 가끔 보여서 제가 지금 언급을 하는 건데 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댓글은. 여기는 정치 유튜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뭐 일단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보려고 잘 안 합니다. 왜냐면 그러려면 그냥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잘하고 있는 거 위주.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거에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볼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일단 증권시장을 부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국가가 성장하게 되고 빠른 성장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가 뭐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 운동하면서 뭐 자고 일어나면 나라가 바뀌어 있는 엄청난 고속 성장을 하던 한강의 기적 시절. 그때는 무슨 일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었죠? 예적금만 해도 돈 벌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저축해가지고 부동산 사면 돈 벌었어요. 근데 나라의 성장이 정체되고 이제 경제 성장률이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되면 부동산이 거기서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건 분명한 거품입니다.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정체가 됐는데 거기서 주택 가격이 말도 안 되게 계속 올라간다? 그건 거품이에요. 물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가격 상승은 정상이지만 그 인플레이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가격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한 거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어요. 정치인은 지지율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과연 부동산 관련 정책이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득권들의 이제 자산이 돼버렸어요. 부동산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부동산도 다 같은 부동산이 아닌 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지방은 부동산으로 돈 벌기가 매우 어려운 시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 수도권, 특정 몇 개 지역만 살아남고 그쪽만 돈을 버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일본도 비슷한 구조로 가게 됐죠. 이걸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부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을 만한 사다리가 서민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끊겨버린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들이 활로를 찾았던 것이 대부분이 바로 증권시장 활성화입니다. 주식이라는 건 10,000원짜리도 있고 아무리 우량주여도 우리는 10,000원, 100,000원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들의 성과를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그 기업들의 성과를 같이 누릴 수가 없다라고는 못하겠지만 어려운 구조였어요.
뭐 분할을 한다든지 해서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했고 유상증자도 그냥 너무 쉽게 했죠. 그러다 보니 주주들의 원성도 자자했고 주주들의 가치를 침해하는 일들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잡고 주주의 가치를 침해하지 못하게끔 법을 바로잡겠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유동성들을 주식시장으로 크게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증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요소도 어느 정도는 진행되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한국을 떠났던 어마무시한 외국인들의 물량이 정말 떠났을 때 속도 수준으로 어마무시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풀리고 있는 효과도 있는데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작년 중순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이 노란색 선이 외국인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는 순매수세입니다. 근데 계속 반등을 하다가 24년 중순부터 어마무시하게 이제 매도세가 나왔어요. 한국을 모조리 매도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한 4월 말 상호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급락했던 시점 이후에 4월 말부터는 5월 이때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6월 달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어마무시한 유동성 정책, 거기에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거의 외국인들이 수직 상승을 하면서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기관 수급보다는 외국인 수급을 주축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수급이 정말 중요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수급이 이토록 들어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증시 부양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려면 주식시장,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지를 봐야 돼요. 결국 시장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돈들이 많아져야 시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자 예탁금 60조 벽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계속 50조대 벽에서 60조를 넘지 못하다가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60조 벽을 돌파했습니다. 6월 5일, 9일 50조대로 살짝 눌림목을 줬다가 6월 10일 날에는 예탁금이 62조로 껑충 뛰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60조 언저리에서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60조 벽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객 예탁금 60조가 시사하는 바, 상징하는 바가 크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이 60조라는 가격대가 과거에 이제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이제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유입됐고 국민들의 투자에 대한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조 벽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60조 벽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긴축이 진행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다 보니 투자가 위축되고 그러면서 예탁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다가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60조 벽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이미 뭐 미국이나 일본을 예로 든다라고 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만큼 지수도 많이 올라갔고 추가적인 돌파도 나왔지만 한국은 예탁금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해서 예전 고점 근처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드디어 이 마의 60조 벽을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지금의 분위기는 크게 바뀔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늦기 전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영상 초반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광기에 사로잡히게 됐을 때 무턱대고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 혹은 초보 투자자분들,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크게 두 가지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현금은 아무리 지금 시장이 좋아도 일정 정도는 확보할 것. 최소 30에서 50%를 확보하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투자 자금이 막대하게 많다라고 한다면 뭐 50% 정도를 확보해도 괜찮겠고 내가 만약에 투자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 한 30% 정도 확보하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계속 주식시장에 돈을 넣을 계획이고 지금 당장의 투자금이 너무 적다면 현금 없이 투자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매집식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들어오는 돈들이 현금 역할을 해줄 거거든요. 근데 목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은 현금을 꼭 일정 정도 확보를 해놓으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100% 현금 확보를 한다든지 증시가 무너지면 그때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든지 이런 전략은 저는 시장의 상승을 모두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투자를 진행하시되 일정 정도의 현금으로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만 유지하면서 투자를 진행하자,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초보 투자자라면 지금 같은 앞으로 장기적인 상승을 이끌어갈 만한 투자 시장에서는 굳이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테마주에 이리저리 널뛰기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하지 마시고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우량주 위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한국 시장도 장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이제 주식에 막 입문하신 분들이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업종이 있지만 제가 언급드렸던 이 업종만큼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정부 정책발 수혜를 받는 인프라,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로봇, 제약바이오, 그리고 경기 상승 사이클이 오게 되면 수혜를 받을 자동차, 이 네 가지 섹터만큼은 꼭 주축을 가지고 가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원전을 빼놓을 수 있나요? 조선을 빼놓을 수 있나요? 물론 원전이나 조선도 매우 좋은 주식이고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려가 되는 점은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따라잡는다라고 가정하면 소액으로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 선정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2019년 당시에 조선주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아무거나 찍어도 앞으로 올라갈 게 뻔히 보였어요. 제가 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원전 찍어야 된다고 10년 갈 거다, 조선주 다음은 원전이다 말씀드릴 때도 그냥 원전주 아무거나 찍어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원전주도 사실 좀 금액 조절을 해야 되고 조정이 나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막 수직 상승하고 있는 단계에서 과감하게 그냥 화끈하게 다 베팅해버리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초보 투자자분들도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금액 조절을 하고, 다만 조정이 나온다면 원전은 기회라고 봅니다. 향후 10년은 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겨우 1차 파동 사이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단계에서는 접근을 해도 되긴 하는데 소액으로만 접근하고 조정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담는 전략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조급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포모에 휩싸여가지고 추매하는 매매는 사실 기준을 잡고 가는 매매가 아니고 계속해서 휘둘리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급등할 만한 종목을 찾아서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오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차분하게 기다리면 시장이 좋은 주식이라면 결국 주가를 반영시켜 줄 겁니다.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주목을 못 받으면은 결국 못 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이 좋을 땐 달라요. 좋은 주식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산주마저도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신도리코 같은 종목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엄청난 자산주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진짜 시총 수준으로 이제 그 주가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 현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나 현금이 거의 시가총액 수준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심지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자산주들도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숨겨져 있는 뭐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아마 이제 앞으로는 계속 숨겨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내 주식이 좋은 기업이고 업황이 좋아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러한 기업은 꾸준하게 저는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건설이라든지 건설기계 그리고 시멘트 아직도 투자하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슈팅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지금 대부분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잡지 못할 만큼 올라가기 전에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나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하나 제가 조금씩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어떤 주식을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지 제가 분석하는 영상을 통해서 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를 해나가는 데 있어 정말 어려운 시장이 되고 중심을 잡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여기에서 증권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기초적인 내용들 그리고 시황 같은 것들도 제가 해석하고 꼭 봐야 되는
중요한 증권 뉴스 정보도 여기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 하나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투자를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사실 다른 뉴스 보는 거 안 보셔도 여기서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채널 홈에도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여기 클릭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니까 안 들어오면 손해입니다. 꼭 오셔서 혜택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10만 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채널을 알게 되셔서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 한 줄이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마인드로 앞으로도 구독자 10만, 100만을 넘어서까지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